지속가능 경영 시대에 직장인을 위한 ESG 교양 강의 인노소셜랩 지속가능 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오늘은 6번째 강의인데요. 이 ESG, 이 지속가능 경영에도 실행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ESG 실행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ESG의 실행 단계는 이렇게 복잡하게 막 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뭐 5단계,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스텝 5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인 다크 단계와 그 이후 단계인 비욘드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크 단계인 거죠. 다크 단계는 뭐 우물안 개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지와 그 다음에 잘 모르니까 아는 척 하는 그런 어떤 장식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ESG를 좀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ESG를 뭐 EG라고 막 해석하고 막 뭐 S에 대해서도 뭐 다르게 해석하고 막 이러는데, ESG는 요구하는 사항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E와 SG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환경 경영이 전부인 것처럼, 또는 뭐 기업이 기부하는 또는 사회공헌을 하는 사회공헌이 ESG인 것처럼 그냥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어떤 무지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나 제대로 알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언론에 난 부분들, 그냥 뭐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어떤 가짜나 과장된 그런 사실들만 확인하고 제대로 알거나 제대로 해볼 생각이 없는 이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일수록 좀 문제가, 그냥 내가 우물안 개구리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내가 본 하늘이, 우물을 통해서 본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아는 척, 하는 척, 이렇게 해서 홍보나 광고나 브랜딩에 대한 것은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온실가스를 줄이는 활동이나 실제로 공급망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무지나 장식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빠지기 쉬운 늪이 바로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늪입니다. 다크 단계, 즉 우물을 벗어났어요. 이제 우물을 벗어나서 바깥 세계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인지와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ESG 지속가능 경영이 이게 뭐 그냥 광고나 브랜드 만들어서 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급사슬망에 있어서 지속가능 경영을 확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작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머스트 낫이 있는데, 머스트 비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즉 글로벌 가이드라인 얘기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ESG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과 맥락, 이슈와 법, 제도, 글로벌 가이드라인, 사례나 연구, 이걸 우리나라 관점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된 ESG 교양 강의를 듣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학습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 ESG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담당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머스트 낫,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저는 내부 학습 없이 무조건 컨설팅 받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뭘 잘 못하는지, 그리고 이 개념을 좀 안 다음에 컨설팅을 받는 것은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컨설팅 받다가 딴 방향으로, 요즘 이제 ESG가 뜨면서 많은 업체들이 컨설팅을 하겠다고 범람하고 있는데, 물론 제대로 잘 해주는 컨설팅 업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한테 잘못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린워싱의 꾀임, 야, 이 조금 아니까 요거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다가 갖다 붙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스텝 2 단계는 바로 이 진단 후 개선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자동차를 사시면 운행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진단해야 될 항목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오일도 갈아야 되고 부속품도 갈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진단하는 부분들이 바로 ESG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현황 진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SG 가이드라인 저희 좀 현황 진단을 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뭐 하고 있긴 한데 좀 개선도 필요하고 데이터도 좀 더 정확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세모,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이걸 신호등 체계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현황 진단을 많이 합니다. 뭐 컨설팅 회사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잘못되어 있고 잘하고 있고 데이터도 뭐 있고 없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본사로 시작을 해서 지사나 계열사로 가게 되고 협력사를 확대하는 이런 어떤 현황 진단이 필요하고요. 이런 현황 진단을 통해서 일단 리스크가 크고 이거 당장 안 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뭐 타이어 펑크는 나는데 운행할 수 없잖아요. 뭐 엔진 오일 다 말랐는데 그 운행하면 자동차에 불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시급한 순서대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꺼번에 1년 만에 지속가능 경영 ESG 잘한다는 건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단계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개선을 일단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럴 때 반드시 해야 될 머스트비는 지속가능 경영의 전략과 실행 체계를 수립하고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동차에 대한 정비는 그냥 정비소 가면 다 알아서 해주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개선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단계별로 이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 잘 해나가야 될지 목표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 방법도 설정을 하는 이런 전략과 실행 체계를 수립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전략과 실행 체계만 딱 갖춰놓고 보통 이걸 이제 뭐 컨설팅 회사들과 같이 하기도 하고 회사의 ESG 팀이 그냥 회의 몇 번 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만 해놓고 그냥 다음 실행은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만 만들어 놓고 또는 뭐 실행 전략 체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건 하나도 하지 않는, 즉 방학 때 그 시간표를 잘 짜놓고 그 다음부터 실행하지 않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이러지는 마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경영과 ESG에 대한 전략 실행 체계 구조는 뭐 이거는 샘플입니다만 뭐 비전 체계, 실행 체계, 개선 및 지속가능 경영 체계 이런 체계들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고 저희가 이런 교양 과정이 끝나면 실무자 과정을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때 조금 더 이 실행 체계나 전략 체계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환선언입니다. 이걸 이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에 검색에다가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을 쳐보면 트랜스폼의 의미가 이 나비가 애벌레와 번데기 시기를 지나서 나비로 완전 변한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변환하는 것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이 ESG 지속가능 경영의 실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선만으로 옷에 구멍이 나서 이제 그 꼬매거나 또는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펑크를 떼우는 정도만 가지고는 이제는 또는 뭐 망가진 부품을 교환하는 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런 어떤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자각해서 이것을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해야 될 것들이 보면 비즈니스 목표 전략과 ESG 목표 전략을 통합하는 거죠. 이게 뭐 말은 쉬운데 우리 비즈니스를 그냥 돈 버는 비즈니스와 또는 뭐 ESG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ESG에 대한 전략과 목표를 하나로 만드는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전환할 때 필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환경에 있어서는 넷제로 그 다음에 순환 비즈니스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전환 선언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은 뭐 넷제로 신경이나 썼나요? 근데 이제 넷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환경 전환 선언을 하는 것이고 사회에 있어서는 인권 경영, 공급망에 대한 ESG 확산을 선언하겠다. 그동안 우리가 갑질을 함으로 인해서 갑질이라는 표현 좀 그렇고 좀 이렇게 협력업체를 쥐어 짜냄으로써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협력업체도 상호 존중하면서 우리가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환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준비된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되지도 않고 우리가 그것을 할 생각도 별로 없고 근데 남들이 다 ESG 한다라고 하니까 남들이 넷제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캠페인인 줄 알고 그냥 우리도 넷제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선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 다음에 2단계에 있었던 그런 지속가능 경영 전략이나 목표를 분명히 세운 다음에 전환 선언을 하셔야 된다. 남 따라하는 선언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단계인 전환 선언을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그 덴마크의 신재생 에너지 회사인 웨스테드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웨스테드 기업은 원래 동에너지, 그래서 데니시 오일 앤드 내추럴 게스라는 회사, 우리로 치면 뭐 석탄과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화력 발전 회사였는데, 이게 유럽에서 보니까 이게 앞으로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해지면 우리처럼 석탄이나 그다음에 천연가스로 발전하는 회사는 안 되겠네? 이거 가지고 우리 이제 더 이상 화석연료로 발전하는 회사가 아니겠다라고 하는 전환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09년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비전 선포를 하고 2017년에 아예 동에너지에서 웨스테드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은 세계 최대 풍력 회사로 발전했습니다. 이건 뭐 얼마 안 돼서 거의 한 10년, 15년 만에 회사를 완전히 바꾼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휘발유나 디젤을 떼는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가는 것도 그것도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가 이 내재화 단계입니다. 이 전환 선언을 했다라고 해서 기업이 변하지 않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넷째로 선언하고 ESG 경영 실현 선언을 CEO 분께서 멋지게 하셨지만, 그리고 지속가능 보고서 제일 앞장에도 우리는 앞으로 지속가능 경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전환 선언하고, 우리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아리백 하겠습니다 전환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 선언이 내재화되지 않으면, 즉 빨간 피가 흐르던 사람에서 파란 피가 흐르던 사람으로 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워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 기업 문화의 ESG를 내재화하는 단계가 바로 이 내재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재화 단계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일단 회사의 원칙, 우리가 돈만 밝히는 회사가 아니라, 재무적 성과만 내는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비재무적 성과를 내고 또 중요시 여기고 환경과 사회적 가치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회사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고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원칙과 규정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CEO가 앞에서는 우리 지속가능 경영, 환경 경영 잘합시다라고 했는데 뒤에 돌아서면 야, 그 돈 많이 드는 걸 왜 해? 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솔선수범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HRM, HRD, 즉 인사나 이런 기업 운영적인 측면에서 인재 선발이나 양성이나 평가나 보상에 있어서 정말 돈 버는 데 최적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경 경영, 사회 가치 경영,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인권 경영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회사에 인재로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당연히 자원 투입해야죠. 그래서 ESG 하라고 했는데 그 에너지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 돈도 하나도 안 주고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도 하지 않고 그냥 ESG 이름만 이렇게 내놓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력과 조직과 재원, 그래서 R&D나 M&A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가능 경영을 내재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2단계의 개선적인 단계라는 것에서는 조금한 부분들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 이 내재화 단계는 완전 전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ust be 해야 될 것들은 전사적인 캠페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must not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이중이나 모순 메시지. 환경 경영을 하라고 해놓고 환경 경영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 야, 우리 돈이 어딨어? 지금 비상경영 체제인데 이거 안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오락가락 리더십, 즉 A라는 대표이사님이 계실 때는 우리 지속가능 경영 중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B라는 갑자기 사장님이 오셔서는 지속가능 경영보다 우리는 지금 돈 버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락가락 리더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실무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재화에 있어서는 꾸준한,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은 ESG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다 필요한 부분이죠. 내재화가 잘 된 대표적인 기업은 뒤에 이제 환경 영역이나 인권 영역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러쉬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내재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인지는 뒤에 또 영역별로 강의를 할 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가 비즈니스 가치사슬 혁신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 회사에 내부적으로만 잘 했어요. 우리 본사도 뭐 친환경 에너지를 다 바꾸고 뭐 인권 경영 하는데 우리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 협력 회사에서 인권이 잘 안 지켜지고 우리 회사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에서 계속 환경 문제를 발생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공급망을 포함해서 비즈니스 가치사슬 전체의 ESG 확산인데요. 특히 2022년과 2023년에 이 공급사슬망에 대한 ESG 지속가능 경영의 확산은 가장 큰 과제이자 이슈이고 이것은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도 필요한 게 있죠. 일단 공급망과 협력하는 협력사와 같이 지속가능 경영을 공동으로 규정하고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회사가만 만드는 게 아니라 상대 거래 회사도 지속가능 경영의 원칙과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협력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왜 우리가 거버넌스를 지배구조라고 부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른 회사에 대해서 마음대로 지시할 수는 없잖아요. 갑질할 때는 지시를 했지만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지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환경 경영을 하려고 하니까 당신네 회사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의사결정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협력 거버넌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력사와 거래사와 ESG에 대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같이 뭐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협의체도 구성해서 환경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하면 에너지 효율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안전 문제를 해결할까요? 같이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거죠. 정보 공개 필요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스콥 3까지의 이 온실가스 부분을 다 공개해라라고 나왔는데 그걸 그 회사에서 정보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공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SG에 대한 주요 이슈나 정보 공개를 상호 협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같이 정보 공개 프로그램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사 개선. 오늘 지금 EU에서는 하라고 하거든요. 그냥 서류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실제 그곳의 기업의 환경 문제 또는 인권 문제가 없는지를 현장에 가서 확인해라.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래서 현장 실사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개선하는 이게 뭐 혼자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개선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 가치사슬 혁신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정말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납품 단계의 ESG 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즉 회사의 ESG 팀은 우리 ESG 환경 경영 잘해봅시다, 인권 경영 잘해봅시다, 실사 나가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구매팀에서 후려치기, 단가를 우리 비상경영 체계니까 단가를 낮춰주세요라고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환경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권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그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해주겠다라고 하면 실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납품 단가에 ESG 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must not 같은 경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ESG 갑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ESG도 요즘 갑질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체크리스트만 주고 무조건 이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 납품할 수 없어요. 이거 갑질이죠. 왜? 서로 간의 거버넌스도 협력 체계도 갖춰놓지 않고 무조건 이 조건으로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납품 못해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지금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공동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원 재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권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와 당신네 회사 그리고 당신네 회사랑 협력하고 있는 협력사가 모두가 어떻게 더 잘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을 공동으로 고민하고 공동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는 그런 어떤 체계가 ESG 지속가능 경영에서 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이 5단계인 거고 지금 유럽이나 EU나 미국에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가치사슬의 잘된 사례는 우리 네슬레의 자회사인 네스프레소나 또는 이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 여러 면에서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뒤에서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5단계를 넘어서 비즈니스 가치사슬 혁신 단계를 넘어서면 우리 비욘드 ESG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해결, 재생,
재건하는 단계인데요. 이게 보면 침몰하는 배에서 물 퍼내기로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가 침몰한다라고 하면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물을 퍼내는 속도가 더 빨라야 양이 더 빨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그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막 퍼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쟤들이 잘 퍼내니까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ESG도 누군가는 우리 회사에서 잘하겠지, ESG 팀이 잘하겠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전체 환경과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을 개선하는 부분 정도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의 지구 환경과 인류 공동체의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조금 개선하는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비즈니스 방식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과 재생 재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표가 수익 창출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는 것이고 인식의 확산이 내재화, 우리 회사 내재화하고 그다음에 협력 거래사까지 가고 그게 또 고객까지 가서 고객들도 환경과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제품을 우리 사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파괴적 혁신, 그래서 그냥 휘발유 엔진, 그다음에 디젤 엔진을 효율만 좋게 하는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아예 화학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그렇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데이터 기반돼야 된다. 그냥 우리 ESG 경영 잘할 겁니다, 환경 경영 잘할 겁니다, 우리 친환경 회사예요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지금 이만큼 1년에 몇만 톤 내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것을 제로로 줄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매년 그걸 측정하고 그것을 보고하는 이런 실제적인 성과 데이터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해결 재생 재건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must be라고 하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high purpose corporation이라서 높은 목적을 가진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 ESG에 있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리제너레이션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러시의 그 책자거든요. 그래서 Join the Regeneration, 우리가 새로운 재생 재건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자인데요. 이 책자를 보면 이제 화장품 산업 또는 이런 목욕용품 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에서 환경을 되살리는 산업이 되자. 그래서 원재료도 유기농에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공급망에 있어서의 그런 제3세계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된 인건비와 제대로 된 보상들을 해주고 이런 관계가 다 필요한 거죠. must not에 대한 부분들은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가치 사슬까지 혁신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는 비즈니스의 목표 자체가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회사로 가는 게 바로 비욘드 ESG 단계입니다. ESG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기업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리스크를 좀 줄이는 일 정도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 비욘드 ESG는 이제는 그 리스크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회사가 존재하고 우리 회사의 상품과 서비스가 존재하면 할수록 더 환경적으로 나아지고 더 사회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아주 원대한 목표를 세우는 기업이 바로 이 하이퍼포즈, 높은 목적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퍼포즈 리제너레이션 비즈니스 자리는 또 파타고니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파타고니아가 갑자기 2015년에 파타고니아 프로비전이라고 하는 식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그 얘기는 뒤에 재생 비즈니스 사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큐온 캐피탈, 에큐온 저축은행과 함께하는 ESG 교양 강의, 우리 6번째 강의였는데요. ESG 5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하 세계에 있는 다크, 우물안 개구리에서부터 우리 지속가능 경영, ESG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인지와 인식 단계, 그리고 우리 회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단계. 이게 부분적으로 안 되겠다? 우리는 전환 선언을 하는 선언 단계. 그리고 이 전환 선언이 우리 회사 비즈니스와 조직 문화, 그리고 조직 운영에 내재화되는 단계. 그리고 전체적인 비즈니스 밸류 체인, 즉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의 공급사, 협력사, 거래사까지
단계까지도 다 혁신하는 그런 비즈니스 밸류 체인의 혁신 단계까지가 완성 단계라고 하면 거기까지가 어떤 ESG의 환경과 사회적인 리스크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비욘드 ESG 단계는 우리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적극적인 비즈니스로 가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좀 어디까지 가 있나요? 아마 우리나라 지금 회사들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앞선 회사들은 2단계에서 3단계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앞선 기업들은 EU,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3단계에서 4단계, 5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정말 앞선 기업들은 지금 5단계에서 6단계로 6단계죠. 비욘드 ESG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에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 어느 단계로 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목표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 강의 ESG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환경 영역, 그리고 사회 영역, 거버넌스 영역의 구체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사례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